한국 무기 앞에서는 러시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6개월 전 한국으로 은밀하게 입국한 러시아 군사 무기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가 폭로한 러시아 내부 상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믿기 어려운 일들로 전 세계 누리꾼들의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파견 명령이 떨어졌을 때의 일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당시 저는 5년차 군사무기 엔지니어로 최신형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의 책임자였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제가 설계한 무기를 들고 전장으로 향한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모스크바를 떠나는 아침, 아내 이리나와 두 아이들이 현관에서 저를 배웅했습니다. 10살 딸 나타샤가 눈물을 글썽이며 안전하게 돌아오라고 당부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파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들어서자 전쟁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불타는 마을들과 버려진 차량들 그리고 길가에 방치된 시신들까지 저는 처음으로 제가 만든 무기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론과 실전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최전선 기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침울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에서 패배와 좌절감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저는 우연히 무기고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가 설계한 미사일 시스템 중 절반 이상이 작동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사실을 지휘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병사들은 결함 있는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야 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날 오후 전투 현장에서 회수된 적군의 장비를 분석하는 자리에 참석했어요. 나토 연합군과 협력한 한국군의 무기 체계를 보고 제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고 에너지 효율성과 정확도 면에서 우리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첨단 센서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타깃팅 그리고 경량화된 소재 활용까지 우리가 꿈꾸던 기술이 이미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였어요. 우리의 최신형 T-90 탱크가 이 무기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닌 사고방식의 차이였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무기들이 상대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검토하며 원인을 찾아 나갔어요. 결론은 제가 어떻게 설계했든 한국 무기를 이길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좌절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처참히 무너질 정도였나 싶어 꼼꼼히 살펴보는데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저품질 부품이 사용되었고 품질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군 고위층과 방위산업체 간의 부패한 거래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전선에서 돌아온 부대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어요. 병사들은 지친 표정으로 서로를 부축하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몇몇은 미사일 오발로 인한 부상을 입고 있었어요. 젊은 중위 하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격 중 미사일 시스템 5개 중 3개가 작동하지 않았고 1개는 발사 직후 폭발하여 아군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탐욕과 부패가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에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에 배치된 한국산 무기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K 전차와 한국의 드론 시스템은 러시아 병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위는 최근 전투에서 한국산 무기가 배치된 지역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에 병사들이 망설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아군 무기는 고장나고 적의 무기는 너무 정확해서 병사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관역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심지어 한국산 열감지 센서가 야간에도 그들을 완벽히 탐지해 공포에 떨게 만든다고 덧붙였어요. 그들이 어둠 속에서 숨을 곳을 찾으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위는 더 나아가 일부 부대에서는 K공포증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했어요. 한국산 무기가 배치된 전선으로 파견 명령이 떨어지면 병사들이 병가를 신청하거나 심지어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무기의 성능 문제와
한국 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합쳐져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고위 지휘부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승리의 메시지만 내보내고 병사들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한 부대는 한국산 방어 시스템이 설치된 전략적 고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멸했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제압당한 것 같다고 증언했어요. 중위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이 전쟁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부패로 인한 결함 장비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무기를 상대해야 했어요. 그들의 사기 저하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이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이 진실이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임시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타이핑하며 발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한국산 무기의 뛰어난 성능에 더해 러시아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부터 품질 관리 실패 저급 부품 사용까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슴속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보고서를 들고 지휘부로 향했어요. 그러나 저를 맞이한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제 보고서가 대충 넘겨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코노프 대령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이런 내용은 이미 알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무기 공급망이 이미 확립되어 있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바꿀 수 없다는 핑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했어요. 매일 수십 명의 병사들이 결함 있는 무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고.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인명피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코노프 대령은 냉정하게 전쟁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라며 저를 내쫓았어요. 좌절감에 사로잡힌 채 무기고로 돌아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미 전장에 나간 무기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최소한 남아있는 것들의 상태를 개선할 수는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 기술자들을 모아 비공식 점검팀을 꾸렸어요. 우리는 밤낮으로 작업하며 가능한 많은 무기를 점검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정보 분석팀에서 근무하는 미하일을 만났습니다. 미하일은 저에게 극비 정보를 흘려주었어요. 나토군과 한국의 공동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특히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하일이 보여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기술적으로 이미 크게 뒤처져 있었어요. 한국의 무인 드론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는 우리의 통신망을 무력화시키고 정밀 타격 미사일은 거의 100% 명중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하일의 말에 의하면 고위 지휘부 내에서도 이미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다만 체면과 정치적 이유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로 떨렸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승산 없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압도적인 성능 앞에서 우리의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가능한 빨리 휴전을 하는 것만이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코노프 대령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미하일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상황 평가와 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령의 반응은 더욱 강경해졌어요. 그는 저를 패배주의자라고 비난하며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면 반역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더 이상 공식 경로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하일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밤늦도록 현 상황과 가능한 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너무 많은 목숨이 불필요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부패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하일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가 접촉할 수 있는 외국 언론인을 통해 이 실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외부로 알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반역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어요. 미하일은 외부 연락망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무기 시스템의 결함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의 부패와 비리 증거까지 찾아내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러시아 방위산업체와 고위 장성들 간의 비밀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본래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나머지 자금은 관련자들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여러 고위 인사들의 서명이 있었고 그중에는 푸틴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국가적 배신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발견한 문서를 미하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하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미하일은 이 정도 수준의 문서라면 우리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지만 기지 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더 많은 보안 요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사람들의 대화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볼 수 있던 미하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미하일의 숙소를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노크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코노프 대령이 갑자기 보안 강화 조치를 발표했어요. 모든 직원들의 통신은 감시되고 기지 출입이 제한되며 무단 정보 유출 시 중대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령의 시선이 저를 향했을 때 저는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제 책상이 뒤집혀 있었어요. 서류들은 흐트러져 있었고 컴퓨터는 켜진 채 누군가가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순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러면 더 의심을 살 것이라는 생각에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계속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하일이 불순한 행위로 체포되어 모스크바로 압송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전해준 동료는 제게 조심하라며 귓속말로 경고했습니다. 미하일의 컴퓨터와 통신 기록이 모두 압수되었고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떤 차량이 오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미하일이 체포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되 탈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수집한 증거는 이미 여러 곳에 복사해 두었고 그중 하나는 제 아내 이리나에게 비밀리에 보냈어요. 이리나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하루 종일 저는 탈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이틀 후 보급품 수송을 위한 콘보이가 기지를 떠날 예정이었어요.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탈출 기회였습니다. 콘보이에 섞여 기지를 빠져나간 후 국경지대로 이동하여 미리 연락해둔 조력자를 만나는 계획이었어요. 그 조력자는 미하일의 지인이었는데 미하일이 체포되기 전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으라며 저에게 준 연락처였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저는 이리나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장 모스크바를 떠나 친정 부모님이 있는 시베리아로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거기서 제 다음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긴장된 하루가 지나고 탈출 전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일과를 시작했어요. 긴장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식당으로 가는 길에 세르게이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보안부서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었고 오늘 저녁에 공식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미하일이 신문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털어놓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기지를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보안이 강화된 상태였고 모든 출입구에는 무장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진 찰나 기지 북쪽에서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저는 바로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인원이
그쪽으로 주의를 돌리는 사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남쪽 출구를 향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증거 문서와 약간의 생필품 그리고 이동 중 필요한 위조 신분증이 들어있었어요. 남쪽 출구는 평소 물자 운반에만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경비가 약했습니다. 출구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경비원은 한 명뿐이었어요. 그는 화재 소식에 신경이 분산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한 서류를 전달하러 간다는 핑계로 그를 속이고 출구를 통과했어요. 기지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빠른 걸음으로 사전에 계획해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약 1km 떨어진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거기서 교통편을 구할 수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술집으로 향했어요. 미하일은 그곳에서 봄 안개라는 암호를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술집 안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나이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뒷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는 드미트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미하일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모스크바에서 특별수사팀이 파견되었고 미하일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색출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저를 찾는 수배령이 내려졌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단순히 기밀 유출이 아니라 국가 반역죄로 쫓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저를 그의 오래된 트럭에 태우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계획은 국경까지 약 200km를 밤새 이동한 후 국경 인근의 비밀 지하 루트를 통해 저를 우크라이나 영토로 넘기는 것이었어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이 저를 인계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갑자기 드미트리가 속도를 늦추었어요. 앞쪽에 예상치 못한 임시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군인들이 모든 차량을 세우고 검사하고 있었어요. 드미트리는 천천히 차를 돌려 다른 길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찰차가 우리를 발견하고 불빛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드미트리는 저에게 트럭 뒤편에 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럭 적재함에는 건초 더미가 있었는데 그 안에 몸을 숨기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그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건초 속에 몸을 파묻고 숨을 죽인 채 기다렸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순찰차가 드미트리의 트럭 옆에 멈추었고 군인들이 그를 신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미트리는 침착하게 자신이 인근 농장에 건초를 배달하러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들은 의심스러워하며 트럭을 수색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최대한 몸을 움츠렸습니다. 건초 더미 위로 손전등 불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들이 건초를 뒤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끝장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요. 군인들에게 급한 호출이 온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수색을 중단하고 서둘러 차로 돌아갔어요. 어디선가 더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모양이었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얼마 후 드미트리가 제게 나와도 된다고 알렸어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마침내 국경 근처에 도착했어요. 드미트리는 저를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자신을 안톤이라고 소개했고 국경을 넘는 과정을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미트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는 안톤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걸었고 점점 더 험한 지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작은 시냇가에 도착했는데 안톤은 그곳이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국경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러시아 법적으로는 탈영병이자 반역자였어요. 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안톤은 저를 숲속의 또 다른 오두막으로 안내했어요. 그러면서 내일 다른 사람이 와서 저를 다음 장소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라디오를 켜보았어요. 러시아 방송에서는 이미 제 이름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도주한 반역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저는 그들도 이미 감시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리나가 제 메시지를 받고 시베리아로 떠났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오두막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나탈리아라고 소개했어요. 안톤이 보냈다면서 서둘러 출발하자고 재촉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특수부대가 이미 국경을 넘어 수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위치는 아직 안전하지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숲속길은 생각보다 험했어요. 나탈리아는 빠른 걸음으로 앞장섰고 저는 그녀를 따라가느라 숨이 가빴습니다. 중간중간 그녀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곤 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탈리아는 우크라이나 정보부 소속이었어요. 약 2시간 걸은 후 우리는 작은 마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내 나탈리아는 숨겨둔 오토바이로 저를 안내했고 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약 1시간을 더 이동했어요. 나탈리아는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에 오토바이를 세웠죠. 그녀를 따라 5층 건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는데 그는 자신을 김현우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인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정원 소속으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동향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했어요. 김현우는 제게 차와 간단한 식사를 제공한 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저는 이제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있으며 제가 가진 정보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어요. 특히 러시아 무기 시스템의 결함과 고위층 부패에 관한 증거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우는 제게 한국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단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들의 무기 체계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K2 전차와 첨단 드론 시스템이 전장에서 러시아 장비를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러시아의 최신 미사일 시스템조차 한국의 방어체계 앞에서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 자료도 보여주었습니다. 김현우는 제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협력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호와 새로운 정체성을 받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망명하여 가족과 재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실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요. 김현우는 제 고민을 이해한다며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정보기관에 협력하기로 결정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증언을 하는 대신 가족들의 안전한 탈출과 재회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현우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키예프의 비밀 장소로 이동하여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보 분석팀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러시아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과 부품 조달 과정의 부패 그리고 고위층의 비리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분석팀은 제 정보를 토대로 러시아군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 나갔어요. 저는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력과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공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러시아 무기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한국의 첨단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분석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현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한국 정보부가 이리나와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제 지시대로 시베리아로 이동해 있었고 아직 러시아 당국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김현우는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한 작전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전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어요. 한국 정보부는 러시아 내 협력자들을 통해 이리나에게 비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에는 탈출 계획과 지침이 담겨 있었어요. 이리나는 아이들과 함께 몽골 국경으로 이동해야 했고 그곳에서 한국 요원들이 그들을 맞이하여 안전한 경로로 한국까지 데려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면서도 제가 나중에 합류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계획을 듣고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리나가 과연 이 위험한 여정을 감행할 용기가 있을지, 아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러시아에 남아있다면 그들은 결국 당국에 의해 인질로 잡힐 것이 분명했어요. 김연호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작전의 모든 단계가 철저히 계획되었고 이리나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그들이 무사히 탈출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보팀과의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연호로부터 국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제 얼굴과 신원은 보호되지만 러시아 무기 시스템의 실상과 부패 구조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동의했어요. 이것이 제가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김연호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김연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의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자체 기술력에 집중하면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부패와 비효율이 떠올라 저절로 비교가 됐어요. 인터뷰 당일 저는 가면을 쓰고 목소리 변조 장치를 착용한 채 카메라 앞에 섰어요.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김연호는 제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기다리던 소식이 마침내 도착했어요. 이리나와 아이들이 한국 요원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몽골 국경을 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어도 가족들은 안전했어요. 이제 저도 그들과 재회할 날을 기다리며 남은 임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김연호는 저를 키예프 외곽의 새로운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어요. 이곳은 한국 정보부가 관리하는 시설로 더 현대적이고 안전한 환경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방은 작지만 편안했고 컴퓨터와 통신 장비도 갖추어져 있었어요. 김연호는 이제 공식적인 망명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게 정치적 망명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새로운 신원과 함께 서울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리나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카메라 앞에 나타나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서울 근교의 안전한 시설에 머물고 있었고 한국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했어요. 나타샤는 이미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웠다며 자랑스럽게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그 단순한 인사말이 제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어요. 통화 후 김연호는 저를 또 다른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러시아 무기 시스템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에게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그들의 분석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기꺼이 도움을 제공했고 특히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맹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놀라운 속도로 이해하고 응용했어요. 그들의 기술적 역량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려면 관료적 절차와 부패로 인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리곤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제 제안을 듣자마자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김연호는 저를 시설 내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어요. 불고기와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등 다양한 음식이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낯선 맛이었지만 묘하게 중독성 있는 풍미의 저는 곧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김연호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며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김연호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제가 한국에 정착한 후 한국 방위산업체에서 컨설턴트로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한국의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지만
그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제 기술을 정당한 목적인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연호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인터뷰가 CNN과 BBC를 비롯한 주요 국제 언론에 보도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모든 주장을 부인했지만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의혹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키예프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연호는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이틀 후 특별 항공편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출발 전날 밤 김연호는 저를 키예프 외곽의 한 고지대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밤하늘 아래 불빛들이 반짝이는 키예프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전쟁의 상처도 역력했어요. 김연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끝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가운데 저는 문득 제 인생의 궤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러시아 군사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조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교육 이민을 신청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이례적으로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브리핑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한 소년이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 살고 있고 1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은 제게 고향이나 다름없죠. 사실 저는 8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화요일이었죠. 엄마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고 소식을 들은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빠는 그날 이후로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수가 줄었고 저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덴마크의 작은 마을 코펜하겐 근교에 살던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숨쉬는 두 사람이 된 거죠. 학교에 가는 것도 점점 싫어졌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고문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더 멀게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숙제를 안 해왔다는 지적을 듣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죠. 흐르는 구름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작은 새들. 그것들이 제 친구였어요. 수업 종이 울려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도시락이라고 해봤자 아빠가 아침에 대충 싸준 샌드위치와 우유 한 팩이 전부였죠. 담임 선생님은 자주 아빠를 학교로 불렀어요. 제가 계속 결석하면 학교에 적응하기 더 어려워질 거라며 지금이라도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항상 시간이 해결해주겠다는 대답만 했죠. 그렇게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저와 아빠는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는 이미 출근한 뒤고 저녁에 돌아오면 대부분 지쳐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TV만 보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10살이 된 저는 여전히 학교에 가기 싫어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죠. 그 눈빛이 싫었어요. 동정이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빠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던 중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새로운 사람이 올 거라고요. 포크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죠. 제가 꼭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지만 선영이라는 분이고 한국 사람이며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어요. 베개를 꽉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를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빠는 벌써 다른 사람을 데려오려고 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작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 친구였던 요한이 다른 아이들에게 제 집에 새 엄마가 올 거고 한국 사람이라고 말한 거죠. 쉬는 시간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 저한테 물었어요. 새 엄마가 스시 먹고 다니냐면서 엄마랑 말은 통하냐며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냐고요.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놀리기 바빴죠.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학교에 가기 싫어졌습니다.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 그림만 그렸어요. 까만 크레파스로 빼곡히 채워진 그림들, 그건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싫었죠.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모른다고만 했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작은 세계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제 세계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구름 그리고 가끔씩 꺼내보는 엄마의 사진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제 작은 세계였어요. 새 엄마가 오기로 한 날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낯선 향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약간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였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아빠와 한 여자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생각보다 젊었어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죠. 서툰 덴마크어로 인사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시선조차 마주치기 싫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아빠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며 식탁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본 적 없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얀 밥과 여러 작은 그릇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아빠는 이게 한국 음식이라며 한번 먹어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냄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갈색 국물은 정말 역겨워 보였어요. 이건 된장국이라며 몸에 좋다고 설명하는 아줌마의 말을 자르고 저는 냄새가 역겨워서 못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기 전 아줌마의 당황한 표정과 아빠의 미안해하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했죠. 그날 밤 배가 고팠지만 절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꺼내보며 생각했어요. 엄마라면 어땠을까?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분홍색 팬케이크와 달콤한 시나몬 롤이 생각났어요. 그 음식들은 역겹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선영 아줌마는 매일 다른 한국 음식을 준비했지만 저는 대부분 먹지 않았어요. 아빠가 없을 때는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나 치즈를 꺼내 대충 때웠죠. 아줌마가 뭔가 물으면 최대한 짧게 대답하거나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과 짧은 메모가 놓이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문장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지만 매일 반복되니 나도 모르게 그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선영 아줌마가 아빠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아빠는 너무 애쓰지 말라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했지만 아줌마는 달랐습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루카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잊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영 아줌마는 시금치 수프와 빵을 준비했어요. 덴마크 음식이었죠. 놀라웠지만 아무 말 없이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이 좋았어요. 아줌마가 레시피를 찾아봤다며 수줍게 웃었죠. 그 순간만큼은 식탁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줌마는 한국 음식과 덴마크 음식을 번갈아 만들었고 저는 가끔씩 맛이 나쁘지 않다는 짧은 평가를 남겼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 방 앞에 작은 간식과 메모가 있었어요. 한국 과자도 있었는데 달콤하고 바삭한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제게 아줌마가 다가와 도와줬어요. 처음엔 거부하려 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 아줌마가 만든 호박죽을 조금 더 먹었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죠. 흘리지 않게 조심히 먹는 제 모습을 보며 아줌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영을 엄마라고 부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를 완전히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의 저녁 식탁은 조금씩 말이 오가는 공간이 되어갔어요. 여전히 많은 침묵이 있었지만 그 안에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아이들의 놀림이 줄어든 건 아니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워졌어요. 문을 열면 항상 어떤 향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한국 음식의 낯선 향, 때로는 한국 과자의 익숙한 달콤한 맛이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이상한 게 놓여 있었습니다. 색색의 포스트잇이 붙은 작은 스케줄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자세히 보니 제 하루 일과를 정확하게 파악한 시간표였습니다. 아침 7시 기상 그리고 8시 등교, 3시 하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쉬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까지 세심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줌마가 만든 건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집중을 잘하는지,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까지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따로 배정해 놓았더군요. 몰래 관찰했나 싶어 약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생각했다는 게 이상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했지만
슬쩍 그 계획표를 따라 생활해봤어요. 신기하게도 숙제를 마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덕분에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여유도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수학시험에서 오랜만에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고 아빠도 기뻐했죠. 저는 아줌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계획표를 더 열심히 따랐습니다. 가끔은 포스트잇에 적힌 격려 문구가 힘이 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같은 말들이었죠. 신기하게도 선영 아줌마는 제가 어떤 과목을 어려워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학교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수업 중에 옆자리 마티아스가 갑자기 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너희 엄마 김치 먹고 다니니까 방에서 냄새 나지 않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선영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그걸 설명하기도 싫어졌습니다. 그저 자리를 박차고 교실을 나왔어요. 점심시간 내내 학교 뒷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가방을 두고 나와서 교실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선생님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찾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은 조퇴했어요. 집에 일찍 돌아온 저를 보고 선영 아줌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아줌마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노란빛에 따뜻한 고구마죽과 함께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햇님 그림과 웃는 얼굴뿐이었어요. 아줌마는 말없이 나가며 문을 닫았고 저는 그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죠. 지금까지 아줌마가 만든 음식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맛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릇을 깨끗이 비웠어요. 빈 그릇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 아줌마는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려 하는 걸까? 아빠가 시켜서?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선영 아줌마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 식탁에 앉았어요. 아줌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따뜻한 코코아였어요. 말없이 먹었지만 전날 빈 그릇을 본 선영 아줌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왠지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로 향하는 길, 가방 안에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평소라면 구겨버렸을 텐데 그날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선영 아줌마의 작은 메모들이 제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집안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두는 선영 아줌마 덕분에 집안은 햇살로 가득했고 저도 모르게 학교에 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더 자주 웃어주셨어요. 아직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혼자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은 줄었죠. 어느 날 저녁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름방학에 한국에 잠깐 다녀올 건데 저도 같이 가지 않겠냐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이라니 그곳에 대해 아는 건 학교에서 들은 단편적인 정보뿐이었죠. 게다가 아줌마와 둘이서라니 망설임이 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빠가 여름에 긴 출장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원래는 저를 데리고 갈 계획이었지만 회의 일정이 빽빽해서 함께 지낼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했죠.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친척들도 멀리 살아서 결국 선택지는 아줌마와 함께 한국에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언어 그리고 아직은 낯선 사람과의 여행까지 전부 부담스러웠어요.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아빠가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빠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에게 잘 다녀오라며 꼭 안아주셨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덴마크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보며 이 여행이 어떻게 끝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한국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모든 게 빠르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영 아줌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출구로 나가자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아줌마의 가족들이었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 또 조카까지 모두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겼죠. 특히 선영 아줌마의 어머니, 제게는 한국 할머니가 되는 분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반겨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차를 타고 선영 아줌마의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신기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과 번화한 거리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전통 건물들. 덴마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피곤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영 아줌마의 한국집은 한옥이라고 불리는 전통 가옥이었어요. 낮은 문을 지나 들어가자 마당이 있고 그 주변으로 방들이 둘러싸인 구조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낯설었지만 따라했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저녁 식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여러 가지 반찬들과 김치와 국 그리고 밥까지 테이블 전체가 음식으로 가득했어요. 비행기에서 거의 먹지 않았던 터라 배가 고팠지만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아줌마가 하나씩 설명해주며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식사 중에 선영의 어머니, 제 한국 할머니가 된 분이 한마디 하셨고 아줌마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며 많이 야위었다고 걱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저를 걱정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첫날 밤 낯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공기, 모든 게 새로웠어요. 이불은 이상하게 바닥에 깔려 있었고 베개는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감각 속에서도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장소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덴마크와 똑같았지만 그 아래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방문 너머로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할머니가 준비해주시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김치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기대되는 맛이 되었습니다. 특히 된장국은 처음에 역겹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인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제 밥그릇에 음식을 더 담아주셨고 저는 점점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와 함께 주변을 산책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동네의 작은 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먹어보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매워서 물을 많이 마셨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선영 아줌마는 저에게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같은 말들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선영 아줌마의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초대받았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이 여전히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선영 아줌마의 조카 민수는 나이가 어린데도 영어를 곧잘해서 저와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직접 전화해서 꼭 와달라고 부탁하는 통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 아침부터 학교 운동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천막들이 세워져 있었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선영 아줌마의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응원 도구와 간식, 물통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수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뛰어왔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겠다며 저를 끌고 갔어요. 운동장 한복판에 서니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민수는 큰 소리로 저를 소개했어요. 덴마크에서 온 자기 사촌이라고요. 친구들이 몰려와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레고가 정말 많이 있냐는 질문, 눈이 얼마나 많이 오냐는 질문, 산타가 정말 핀란드에 살고 있냐는 질문까지 덴마크와 핀란드를 혼동하는 모습이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민수 친구들도 영어를 곧잘해서 별로 소통이 어렵지 않았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질문 앞에서 점점 말문이 열렸습니다. 덴마크의 긴 겨울밤과 짧은 여름낮에 대해,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모여 춤추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런 관심을 받는 것이 오랜만이라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체육대회가 시작되고 민수의 반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영 아줌마의 가족들은 모두 일어나 큰 소리로 응원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 일어나 소리 지르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민수가 달리기를 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결승선을 통과했을 땐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 모여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주신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과일까지 옆자리 가족과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할머니는 제게 계속 음식을 권하셨고 저는 거절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전통놀이 시간을 가졌어요. 비석치기와 고무줄놀이 그리고 제기차기까지.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 차례라면서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참여했어요. 제기를 발로 차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제가 2번이나 성공하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루카스, 루카스. 제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내내 웃고 뛰고 응원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재밌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체육대회는 막을 내렸어요. 모두 함께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다음에 또 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학교를 다니면 좋겠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웃음소리와 응원소리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아줌마 옆에 앉아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여기서 학교를 다녀볼 수도 있냐고요. 그 말을 듣는 아줌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무언가를 요청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덴마크의 학교와 한국의 운동장이 섞여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악몽이 아닌 따뜻한 꿈을 꾸었습니다. 선영 아줌마는 제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랐지만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덴마크에선 늘 죽상이던 제가 여기에선 달랐기 때문이겠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학교에 연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죠. 다행히 제 여권이 아직 유효했기에 비자도 금방 해결됐습니다. 아빠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잠시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행히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한 학기를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민수가 다니는 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등교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줌마가 등 뒤로 살짝 밀어주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함께 지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짝꿍으로 민준이라는 남자아이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민준이는 활기찬 눈빛의 소년이었어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첫 수업부터 모든 것을 꼼꼼히 설명해 주었어요. 어떤 책을 펴야 하는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쉬는 시간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그의 친절함 덕분에 첫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급식 시간은 정말 신기했어요. 급식실로 이동해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쟁반에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았습니다. 덴마크 학교의 간단한 샌드위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풍성한 식단이었어요. 김치와 국과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 처음에는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민준이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들 사이에서 제가 젓가락질을 가장 빨리 배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선생님도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수학과 과학은 언어가 달라도 이해할 수 있었고 영어 시간에는 오히려 제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어 수업이었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특별한 교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업 후에는 민준이가 자발적으로 남아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의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우린 정말 빠르게 친해졌어요. 함께 학교 앞 문방구에서 간식을 사 먹고 학원 가는 길까지 제가 데려다주고 주말에는 때때로 놀이터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공책에는 덴마크어 단어들이 제 공책에는 한국어 단어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가장 먼저 배운 문장은 너는 내 친구야 였습니다. 급식실에서 처음 깍두기를 맛본 날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아삭하고 매콤한 맛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중독되었어요. 민준이는 제가 깍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매일 자기 것까지 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한국 학교가 익숙해졌어요.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아줌마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불편한 타이는 아니었어요. 아빠와 영상통화를 할 때면 이제 아줌마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에게 오늘 급식이 김치볶음밥이었다고 말하는 저를 보며 아줌마가 미소 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간단한 대화는 이제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발음이 이상하면 아줌마가 정확하게 교정해 주었죠. 그 과정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 때로는 좌절감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어느 주말
민준이 가족이 저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고기 파티라고 했어요. 아줌마는 초대를 받았으니 선물도 사가야 한다고 했고 같이 선물도 고르러 갔습니다. 민준이네 집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실내화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가자 고기를 굽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악수를 청하셨죠.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시며 축구를 좋아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덴마크 선수들에 대해 아시는 게 꽤 많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축구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곧 거실에서 함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음식을 기다렸죠. 민준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도 조심스레 다가가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어로 질문하자 기뻐하시며 접시를 나르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민준이는 내내 제 옆에서 도와주었고 그의 여동생 소연이는 제게 루카스 오빠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식탁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민준이 아버지는 고기를 구우시다가 맛있는 부분을 골라 제 접시에 얹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반찬을 권하셨고 소연이는 제게 쌈을 싸주겠다며 상추를 들고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챙기는 이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이 어머니가 제게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솔직하게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정말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학교 친구들이 친절하고 선생님들도 잘 챙겨주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준이 덕분에 학교 생활이 더 즐겁다는 말도 덧붙였더니 민준이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줌마가 내일은 할머니 댁에 들러 인사드리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정을 많이 주셨으니 감사 인사를 전하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된장국이 그리울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아줌마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얼마나 그 냄새를 싫어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함께 웃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작은 송별회가 열렸고 친구들이 각자 작은 선물과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걸 받는 순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덴마크로 돌아가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냐고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 아니면 민준이와의 추억 모두 맞지만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가장 그리울 것은 이곳에서 찾은 나 자신일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렇게 덴마크로 돌아가기 전날 밤 아줌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각자 방에 들어갔을 시간이었지만 왠지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침묵이 흐르자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좋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아줌마는 미소를 지으며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촉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엄마라고 불러봤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늦도록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다음날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고 할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작은 상자를 내밀며 제게 주시더군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파란색 도자기로 만든 펜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신 거라고 했어요. 파란색은 덴마크의 바다를 그 위에 그려진 하얀 꽃은 한국의 무궁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이란 건 꼭 말 안 해도 느껴지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뜻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말없이 다가왔던 것, 민준이가 말없이 저를 도와주었던 것 모두 정이었던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제 덴마크로 돌아가면 어떻게 달라질까?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갈까? 그 생각에 약간의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주머니 속 파란 도자기 펜던트를 꺼내 바라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제게는 두 개의 집이 생겼어요. 덴마크와 한국 두 곳 모두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